검찰이 물어다 주는 정보 그냥 받지 않습니다. 이런 기자 흔치 않아요. 이상하지만 반듯한 기자. 네, 매주 월요일은 진짜 법조 저널리스트 장용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주경제 법조 팀장이기도 한데요. 장용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매주 법조계의 생리 또 흐름 면밀하게 짚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지난 목요일에 말이죠. 정치 부심할 때 제가 열불을 냈습니다. 열불 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투 트랙 아닙니까? 첫 번째는 국회에서 입법부가 이제 통과시켜야 가능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해서 그 개혁의 트랙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가능한 이런 검찰 개혁이 있는데 이제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대통령령 개정 이후에 검찰 개혁.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11월 초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법무부가 이 윤석열 검찰의 거의 질주에 가까운 이런 뭐 정말 뭐 통제 불가능한 뭐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거침없이 털고 또 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제지를 하고 또 통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돼버린 검찰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최민희 의원도 얘기했고 김성회 수장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어요. 네. 자, 장용진 기자님. 네. 그 일단 그 법무부에서 뭐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 법무부에는 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따로 있는데요. 네네. 거기 마광열 감찰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행정고시 출신으로 비검사죠. 네. 법무부 감찰관에 이 비검사가 임명된 건 거의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감찰 업무를 쭉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감찰을 아마 잘 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만 셀프 감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검사가 검사를 그동안 이제 그 검찰에 대한 감찰을 검찰 스스로 했다는 얘기죠. 그 뭐 다 손방망이 처벌이 됐고 어떤 건 또 그렇죠. 은폐 은닉되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비검사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있는 반면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감찰관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 손발이 또 다 현직 검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법무부의 감찰관이 이제 결국에는 검사들의 비리 혹은 뭐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이런 것들을 털어가지고 책임을 물리고 뭐 또 이렇게 징계를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마광열 감찰관인데 그 밑에 손발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직 검사다. 예, 특히 감찰과장에 지금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노만석 검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중단하고 가버렸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장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다면 윤석열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그 감찰과장으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또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뭐 아유, 당연하죠. 이게 감찰관은 뭐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또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손발이 또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 과연 이 감찰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노만석 검사를 제척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로는 제척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령이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현직 검사를 감찰관에서 배제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일단 그 법률에 따라서 원대 복귀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대 복귀를 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그 이후에 이제 좀 추진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은 뭐 잘 될 것이다라고 긍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또 있는 겁니다. 특히 우려가 할 만한 바로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계엄령 문건, 바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떻게 그 외압을 받았을 걸 가능성이 현재로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노만석 이 사람이 배제가 돼야겠네요. 뭐 진짜 제대로 검찰에 지난번 한 가정을 파괴하다시피 한 이런 가혹하다 못해 잔인한 이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면은 노만석 씨 배제해야겠네요. 현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무부가 현재 검찰로부터 좀 분리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리가 다 된 건 아니에요. 현직 검사들이 상당수가 법무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 요직은 거의 다 검사들이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직에 배치되어 있는 검사들이 이제 그 다시 대검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들 그 문민에 의한 문민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로 교체를 한 뒤에 이제 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그 11월이 되면 시행령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 지난 2달 동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에 심각한 어떤 그 장애를 초래했던 물론 이제 뭐 정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검찰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은 아니죠. 뭐 보시다시피 느끼다시피 검찰은 지금 야만적인 수사를 했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은 손을 댈 수 있는 혼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법무부 감찰관이 해야 되는데 그 법무부 감찰관은 마광열 감찰관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노만석 검사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계엄령 문건 수사를 말아먹은 주인공. 이렇게 현직 검사. 주인공이죠. 현직 검사. 이거 결국 노만석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 여기서 이제 이 수사가 이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 갈림길이네요 이게.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거나 결국에는 국민에 의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장영진 기자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 부분이 참 다들 11월이 되면은 법무부가 검찰을 탈탈 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나올 때 아직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김용민이가 막 화낸 거는 그럼 터무니없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한편으로는 좀 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 개혁이니까 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그 열불 내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럼 거기서 좀 편들어 주지. 지금 쌍으로 그냥 제가 밟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세요. 진짜. 최민희 의원이 좀 무섭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최민희 의원이 법무부 감찰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누님 정말 무서워요. 같습니다. 칼이 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또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증거가 나오면 감찰권을 작동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인가요? 인권 침해 증거가 나오면은 당연히 감찰권을 작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감찰권을 작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말을 한 건지 우리 장용진 기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나 판사나 법조계에서 대체로 다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그 안에 뼈가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예. 감찰을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만약에 감찰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떤 것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할 거는 철저히 감찰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두루뭉술하게 뭔가를 꼭 집어내진 않을 예, 겁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이런 말까지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법과 원칙대로 하지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바로 그렇게 합니다. 퉁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뭔가 시동은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뭐 대충 뭐 하는 신용하다 마는 건 아닌지, 또 검찰 조직이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는 수사팀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럴 경우에 과연 이 법무부에서 계속 그 감찰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 검사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반발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아마 그리고 일단은 이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게 되면은 법무부에서 힘을 실게 되면은 거기에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반발에 그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사들의 반발은 그냥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와서 정치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것이 이제 그 검사들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형태가 될 경우에는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야 뭐 이거 갖고 대대적으로 문제 삼겠죠, 사실은.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나중에 법무부나 뭐 대검 감찰부로부터 우리가 이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탈탈 털어도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이 검사들이? 지금까지 감찰 기능이 활성화됐다라고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전에 몇 분의 감찰 본부장을 거쳤습니다만 네네. 거의 있으나 마나 있는 듯 마는 듯 하셨던 분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감찰국장 지내신 분들 중에 안태근 전 검사장도 계시거든요. 그러네요, 보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감찰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작동을 했느냐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국의 기능이 정말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을 징계하는 역할보다는 검찰 내에서 찍힌 검사,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번에 뭐 이문정 검사라든지 뭐 서지원 검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찍힌 검사들을 오히려 감시한다든지 꼬투리를 잡는데 오히려 더 활용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검사들에게 지금까지 이 감찰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검사들이 그동안 방심했다. 뭐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설마 우리한테 되치기 하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동안 조국 가족을 탈탈 털어왔다. 이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해도 뭐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단언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밖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이동영이가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아주 좀 더 독보적인 존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본인은 뭐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다라고 슬쩍 발을 뺐지만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죠.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이 사람 재산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서 공시를 했는데 봤더니 이 양반 재산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 14억 그리고 부부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15억 7,600만 원에서 33억이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이 한 70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70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33억의 재산을 쌓을 수 있을까? 이분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정도? 뭐 그 정도인 예. 걸로 알고 있는데 72년생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91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72년생에 서울대 91학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제 재산의 한 10배 이상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아니,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33억씩이나 있었을까? 그 사실 검사 월급으로 34억 조성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먼저 일단은 그 검사 월급으로 조성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데요. 네네. 일단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예. 전세권과 예. 그다음에 아파트 소유권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서초 이쪽이나 서초나 강남 지역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던 경우라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가나 뭐 친가에 뭐 도움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초 강남 이 지역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서초만 해도 사실은 옛날에는 꽃마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법원 바로 앞에 거기가 사실 허허벌판에 그 약간 좀 판잣집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분양을 받아서 갔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액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뭐 서초동, 뭐 강남, 뭐 반포, 방배 뭐 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 시기에 그 초기에 자리를 잡아서 그 가격의 급등, 부동산 급등에 어떤 도움을 많이 받은 부동산 경기에 좀 편승한 그런 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서초동 꽃마을 얘기하셨는데 이 1955년에는 여기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이 아니라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였어요. 그렇죠. 서초리였는데 여기에 이제 서울대 농대생이 베고니아, 카네이션 이걸 20평 정도의 꽃을 재배하면서 꽃마을이 됐는데 그렇죠. 이 서초동이 그대로 방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 80년대 말부터 이 지역이 이제 건물 신축 붐이 일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건데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평당 3,000원이었는데 현재는 3,000원이 뭡니까? 3,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렇게 뛰었다가 이게 이제 91년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죠. 91년 얘기죠. 네. 억 단위로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예. 억이 뭡니까? 이 9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평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재산 형성 33억 그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궁금해지네요. 한동훈 검사 이렇게 일단 한동훈 검사가 그 한때는 제2의 우병우로 불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합격을 해서 빨리 이제 그 검사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기회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그 또 돈벌이에 그렇게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가 이 대화를 나눠보기로는 돈벌이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결국 처가 도움을 받은 건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동훈 검사님이 조국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듯이 저희 시민들도 한동훈 검사의 33억 재산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뭐 비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궁금해요. 많이 알고 싶고. 그럼요. 예, 그래요. 뭐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공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당연히 관심 혹은 의심을 하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자면 공직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 공직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보에 뭐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나요? 예, 관보에 보시면은 네. 세부적으로 이제 예. 어떤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취득 시기는 얼마다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님 어떻게 이렇게 재산 형성이 되셨는지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패스트트랙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토요일에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은 여의도에서 촛불을 밝히신 우리 시민들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 장영진 기자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 원리 원칙대로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패스트트랙 수사는 이미 수사는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제 주요 증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피의자의 진술을 꼭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를 한다, 소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소환 절차를 밟게 될 건데요.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바로 기소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마치 소환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기소한 정경심 교수처럼. 근데 이 정경심 교수 거는 또 다른 것이요. 그 전에는 이제 뭐냐면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이었는데 정경심 교수의 거는 소환 절차 자체가 없고 그냥 바로 기소로 넘어갔거든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전에도 소환을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소환하지 않아서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또는 소환에 응했는데도 와서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냥 곧바로 기소를 한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자체를 안 하고 이 기소를 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경우 현재 계속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소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의 CCTV라든지 이런 걸로 다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걸 언제 기소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언제 기소하느냐가 중요하다. 예. 네. 이게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특히 이제 12월이 되기 전에 대체로 보통 11월 말 정도면은 기소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5월 달에 고발이 들어간 건데 이미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쯤이면은 이제 기소 준비 단계까지 들어왔었어야 되고요. 늦어도 11월 말이면은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근데 그 시점에 기소를 할 것인지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지금 검찰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조국 장관을 탈탈 털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수사하던 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네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만 탈탈 2달 넘게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부서에서 조국 장관 수사를 가져갈 때 저는 오래 끌지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중차대한 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오던 수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던 중에 갑자기 다른 수사에 들어간다.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 안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완전히 예상을 깨버렸다는 것을 볼 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처럼 뒤로 완전히 밀려버릴 가능성, 그러니까 기소를 지금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 뒤로 무한정 밀어버릴 가능성도 배제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이 기소를 늦추는 것도 권력입니다. 검찰 권력이에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패스트트랙 다음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았죠. 지금 이번에 이제 공수처 관련된 패스트트랙이 있고 11월 달에는 이제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지 않을 때 또는 통과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의 셈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가? 기소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정말 처벌을 목적으로 좀 평소 때와 다른 사건과 다름없이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하는 척만 할 것인가?
제가 여러 차례 뭐 사건들을 보면은 검찰이 기소하는 척만 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결말이 사법부에서. 그것도 참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요. 네. 손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경우에 판사님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판사님들이 기존에 있는 제출된 증거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 유죄가 입증된다라고 하고 아주 중형을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체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말고 다른 건으로 그 재판하다 보니까 검찰이 대충 기소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왜 그거는 문제 안 삼았냐고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네. 그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있기는 하는데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은 촛불 시민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검찰의 힘이지만 있는 죄를 또 없게 만드는 거, 그리고 싸게 끊어주는 거 이것도 검찰 권력이라고 보는 건데 검찰이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그 편의를 봐줘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려 안 할 수가 없죠. 충분히 개연성 있는 그런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기소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과연 유죄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게 검사들 말로는 공소 유지에 적극적일 것이냐?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장 기자님, 네, 우리가 시민들이 검찰이 이렇게 하면은 요거 봐주려고 한다라고 딱 알만한 어떤 그 정황이나 혹은 뭐 흐름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까지 기소하지 않으면은 요거는 얘 봐주려고 하는 거다. 요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일단 올해 연말이 넘어간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이 봐주려고 하는 거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어떤 증거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보면은 좀 애매한 증거만 낼 때가 있어요. 충분히 증거. 피고인 측에서 반박이 가능한 증거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행정상의 실수를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 못 받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이게 정말 실수일까라고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죠. 검찰이 일부러 실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네. 자기들이 기소한 그 이 피고에 대해서 봐주려 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봐주려 한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이번 검찰 이거는 검찰이 봐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 장용진 기자님 짚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허위 사실 유포했다. 이러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지금 수사에 나설 움직임이고 전담팀이 일단 꾸려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예. 일단 제가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네. 현재 대한민국에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허위사실 유포죄는 과거에 전기통신법에 이제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때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게 허위사실 유포죄였습니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미네르바 사건 때 이것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허위사실 유포죄가 남아있는 경우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그러니까 후보자나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하나 걸리게 되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렇게 해서 2심 판사가 당선 무효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 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과 결부돼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의 사실인지 네. 아니면은 의견인지 네. 의견이라면은 좀 더 거칠게 표현하고 불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검찰이나 검사와 같은 이런 그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서 즉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결과 네, 네. 사실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는 사실 불가능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가 정상이죠. 각하를 해야 정상인데 예. 이거를 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고요. 지금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 점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찾아냈죠, 한 가지를. 뭡니까? 그래서 이제 최성해 총장, 또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된 이런 그 표창장을 제대로 우리가 발급했다라고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위증을 요구를 했다. 네. 이런 혐의로 증거 인멸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전혀 딴 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네요. 예, 뭐 말 그대로 별건이라면 별건이고요. 네. 나름 자기들 딴에는 아이디어를 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유시민 장관 뭐 오는 29일에 그 이제 말하자면 내일 방송 나가는 날짜로 내일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밝혔는데 네, 화요일 날 밝히는 것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방송했던 것 그리고 증언했던 것은 사실이었음을 답변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유시민 장관 별건을 갖고 지금 어떻게 압박하겠다는 건데 유시민 장관은 그러면 그 어떻게 수사를 받을까요?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인지 아니 뭐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글쎄 뭐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을 제가 근래에는 처음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직접 찾아가서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위협 수단을 가져온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글쎄 유시민 장관이 뭐라고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네. 정도 설령 뭐 약간의 그 진술을 요구를 했다거나 뭐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 증거 인멸에 해당이 되는지 증거 조작에 해당이 되는지 살짝 의문스럽고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네. 보복인 거죠.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계속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게 상당히 많은 반향을 끼치는 데다가 네. 기존에 검찰이 어떻게 조성을 해왔던 그 언론가의 어떤 카르텔을 균열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재갈을 좀 물리겠다 혹은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의 활동에 그 발목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됩니까? 아니 검찰이 그러면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정치 보복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지금 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그 한겨레 신문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도 그 이해관계 충돌이라 그러는데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 역시도 이해관계 충돌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비판을 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을 지금 그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영진 기자님 그래서 열불을 낸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화 안 납니까? 안 날 수가 없죠. 아니 날 수가 없죠. 이렇게 지금 명백하게 독재 정권 시절에나 할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촛불 정권 아래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진짜 이건 환장하고 쓰러질 일이거든요. 뒷목 잡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나 뭐 검찰이 좀 더 한번 날뛰어주기를 사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냥 이해관계 충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또는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권고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갈 겁니다. 근데 이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은 경고나 권고가 아니라 법률 위반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도 가능합니다. 검찰총장 탄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예. 탄핵은 발동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그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탄핵 의결이 되면은 일단 그렇죠. 박근혜처럼 탄핵 아웃이 예. 되는 거죠. 예, 직무가 일단 정지가 됐다가 탄핵 심판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까지는 탄핵으로까지는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네.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이성을 상실한 채로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네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보복을 하는 건데 이거 저 그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건 깡패라고. 그 누가 한 말이더라 그거. 예, 바로 윤석열 총장이 본인 스스로 기자들한테 한 말이죠. 지금 본인이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맞습니다. 예, 이거는 본인 스스로 깡패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갈지. 근데 굉장히 이 양반이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또 두터운 또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사했다가는 아마 뭐 된소리를 맞을 텐데 뭐 물론 안티도 많습니다만은 그 지금 검찰이 이 상황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물론 명백하게 잘못했다면 팬층이 아무리 두터워도 처벌 당할 일은 또 처벌 당해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처벌할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글쎄 뭐 검찰이 지금 어떻게든 간 아이디어를 짜서 유시민 전 장관을 좀 옥죄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사실은 근데 또 전선이 구축된 마당에 제 아무리 자기들이 신박한 또 무슨 피의 혐의를 잡아온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 어떻게 소환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일단 소환을 목표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환에 더 나가서 영장을 한번 청구해 보는 것까지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MB 부부에 대해서 사실은 둘 다 지금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데, 뭐 부부라는 그렇죠. 이유로 빼준 거 아니에요, 김윤옥은? 사실 그렇게 말하자면 빼준 게 되게 많죠. 사저와 관련해서 사저 이제 그 내곡동 사저를 지을 때 국고를 손실 입힌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난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이제 이시영 씨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을 털듯이 털었다면은 글쎄 지금 그 가족들 중에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간에 구속영장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시기는 대신에 지금 뭐 다음 주라는 게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기는 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정경심 교수 것만 해도 그 9월 하순부터 계속 곧 조만간 소환 뭐 초읽기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한참 뒤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역시도 제가 볼 땐 시기는 좀 더 유동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장은 치료할 것이다. 예,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꼭 아마 하게 되지 않겠나 싶네요. 정말 아주 뭐 무한질주하네요. 뭐 오늘만 살 것처럼 무한질주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아이고. 글쎄 역대 제가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전직 검찰총장들은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권 행사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왜 절제와 품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탈탈 털어버리면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 그와 비슷한 그 전에 다른 사람은 왜 안 털었느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돼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된다. 라는 게 전직 검찰총장들한테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런 척은 했었는데 네. 이번 윤석열 검찰은 그런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뭐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겠지만은 속내 의도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그냥 야 우리가 지금 정치 보복하는 거 모르냐? 봐 이렇게 보고도 몰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이런데도 계속 검찰 개혁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거 정말 참 웃음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장영진 기자님과 함께 한 40여 분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야, 역시 법조 기자의 탑입니다. 탑. 이건 뭐 완톱이에요, 완톱. 우리 장영진 기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월요일마다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저희 영광이고요.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 이름을요 장용진의 학익진으로 정했어요. 학익진이요? 예, 장용진의 학익진 어떻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코너명 같습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장용진 기자님이 말이죠 한 36개 방송했는데 12개만 남았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됐죠. 네, 자 12척의 배로 학익진을 만든 우리 장용진 기자님. 다음 주에도 또 귀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